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기사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예금만 하다가 70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시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70대 돼서는 결국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50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자도 올라는데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되지 않나? 이젠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나? 그 말 너무 맞는 말이죠. 이해됩니다. 근데 평생 일하면서 번 돈 한 푼이라도 날리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예금만 하면 70대에도 일하게 됩니다. 이건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답이 그렇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가 2,000원, 2,500원 이상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 치킨 한 마리가 3만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015년에는 삼각김밥이 1,000원, 커피는 2,500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커피라고 한다면 저가 커피도 아직 있지만 평균 커피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1억 원이면 꽤 든든했죠,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 1억 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금은 어떤가요? 은행에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이자가 300만 원 남짓합니다. 세후 실질 이익은 물가 빼면 200만 원도 안 된다라는 게 현실이죠. 한 달치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금은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갉아먹히는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은행이 안전하잖아요. 맞습니다. 은행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불안해진다라는 게 함정인 거죠. 지금 예금으로 안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10년 뒤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자산을 사둘 걸. 그들은 위험을 피한 게 아니라 변화를 피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후자금 구조와 물가, 생애소득 곡선을 계산해보면 예금만으로 버티는 인생은 거의 이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노후와 예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올랐다며 안심을 하죠. 예금 이자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3%대, 많게는 4%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모두 명목금리, 즉 겉으로 보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명목금리가 중요하죠. 명목금리. 진짜 중요한 거는 실질금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실질금리는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걸로 계산이 되는 건데요. 즉 이자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8년도에 명목금리가 2018년도에 보면 명목금리가 2.2%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1.5%였죠. 요걸 빼고 나면 약 플러스 0.7%가 되죠. 요때는 실질적으로 이익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명목금리가 한 3.4%가 되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2.9%라고 하니까 사실 플러스 0.5, 거의 제자리인 셈인 거죠. 즉 겉으로는 돈이 늘어난 것 같지만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올라버리니까 실제 가치로는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심플한 현상들일 뿐입니다. 은행에서 고금리 예금이라 홍보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체감되는 건 커피 한 잔, 교통비, 전기요금이 다 올라서 그 이자가 다 사라지는 구조라는 거죠. 은행의 반짝 홍보에 너무 속지 말고요. 자신의 생활 패턴과 금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할 겁니다. 거기에 세금까지 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3.5%의 금리로 1억 원을 예금하면 연 이자가 350만 원이 되고요. 세금 54만 원이 빠져서 실수령 296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달로 나누면 24만 원인 꼴이고요. 이는 사실 24만 원은 요즘 물가로 봤을 때 외식 한두 번 하면 끝나죠.
두 번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금은 세금과 물가가 함께 내 자산을 갉아먹는 조용한 손실 구조를 매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마치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사실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꼭 속지 말고 인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금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심리적 착각이 더 위험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착각에 빠진다라는 게 더 큰 함정인데요. 우리는 예금을 할 때 이것을 가장 멀리 한다기보다는 조금 경계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투자를 적극 고려하게 될 겁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 가장 드는 생각이나 주변에서 하는 말은 아마도 이런 말일 텐데요. 아, 그래, 잘했어. 그래도 원금은 안전하잖아 라는 말들이요. 이 말은 사실 절반은 맞습니다. 원금이 숫자상으로는 그대로지만 구매력, 숫자상으로는 그대로 지켜져 있죠. 하지만 이 구매력은 실질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력은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숫자만 그대로고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25년에 1억 원이 있다면 물가가 연 3%만 올라도 10년 뒤에는 7,400만 원의 가치로 줄어듭니다. 20년이면 절반인 약 5,400만 원 수준이죠. 즉 돈은 지켜졌지만 돈의 힘은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예금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바로 이 돈의 힘을 느낄 수 있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하며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 자산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사람들은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니까 뇌에서도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예금을 해서 투자하지 않고 손실 보지 않고 잘 내 원금을 잘 지켰구나 라는 심리적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뇌의 착각일 뿐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보면 그 숫자가 유지가 된다라는 건 가치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금만 하면 노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생각보다 그 노후에 드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욕심 안 부려. 그냥 밥 먹고 병원비만 나오면 돼.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 밥 먹고 사는 수준이 얼마나 비싼지 계산해 본 적이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기준으로 본 노후생활비 현실을 살펴보면요. 2024년 국민연금연구원 노후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 부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약 2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의 여유를 누리려면 약 3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후 65세 이상 이후에요. 단순히 밥만 먹고 산다는 기준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전기, 가스료, 교통비,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기본 생활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 나이를 65세로 놓고 계산을 보통 하니까요. 65세 은퇴 이후부터 100세 시대, 많이 봐줘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최소 필요 생활비 수준이 국민연금에서 26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0년 동안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약 260만 원, 최소 비용으로 30년 이상을 살아간다고 쳤을 때 95세까지 약 9억 3,600만 원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정말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단순 계산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 9억이 있어야 노후 30년을 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건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을 보면 평균 은퇴자의 자산은 2억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년도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은 1억 7천, 50대에는 1억 7천, 이거는 현금이 아니고 금융자산입니다.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이고요. 70대는 절반 수준인 바로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은퇴 직전에 가진 돈으로 5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노후에 적자 인생이 시작되는 이유인 거죠.
그럼 노후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있죠.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연금이 있잖아. 그게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큰데 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티끌이라도 매달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정하다라는 것이죠.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평균이 얼마냐면 약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부부 합산으로 하면 130만 원. 최소 생활비 26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즉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 나머지 절반은 저축, 예금, 노동소득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설사 다른 소득으로 최소 생활비 260만 원을 채운다고 해도 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은 노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또한 많이 노화가 되어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관가하는 게 바로 이 의료비라는 항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연평균입니다. 39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5세 이상은 약 6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특히 치과, 정형외과, 요양병원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건 단순히 병원비가 아니라 돌봄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양병원 입원 시 월 150에서 200만 원, 요양보호사 월 180만 원, 치매 전용시설 월 250만 원까지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즉 한 사람당 월세 수준의 돌봄 비용이 붙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이런 수순으로 노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도 정도의 차이지 이렇게 생활비가 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비용까지 보유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말로 착각과 시작을 합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아.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나중에 팔면 돼. 라고요. 그리고 파는 게 안 되면 주택연금이라도 들면 되지 않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말은 겉으로만 보면 참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은퇴 이후의 현실 구조를 보면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집은 자산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금이 필요하죠.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살고 있는 동안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집값이 10억이든 20억이든 그건 거주용 자산이지 현금 흐름 자산이 아닙니다. 즉 매달 월세처럼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유지비, 관리비나 보수비 등 계속 나가고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바로 비유동 자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자산은 많은데 통장엔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도 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후에 급하면 집 팔면 되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은퇴 이후 그 선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 이유는 노후에 가진 집을 팔기 어려운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팔고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집을 팔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사에는 중개비, 이사비, 또 새집 보증금 등이 달라붙죠. 결과적으로 집을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년층의 주택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인구의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60, 70대가 가진 집을 사줄 젊은 층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이라도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유동성이 좀 떨어져서 거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가격도 비싸면 더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감성적으로 팔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평생을 함께한 집을 팔고 낯선 곳으로 이사가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의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익숙한 동네, 이웃 병원, 시장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결국 집을 가지고 노후를 논의하기에는 집이 가지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집의 가치보다는 현금의 유동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70대 노인들의 취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요 취업률은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70대 취업률은 38.7%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전체로 보면 65세 이상 전체로 놓고 보면 37.1%. 이게 OECD 평균이 16.5%라고 하는데요. 2배 이상의 벌써 차이가 납니다. 즉, 전 세계에서 한국 노인들이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57.4%가 생계 유지가 필요해서 일을 한다는 거고요. 나머지가 사회 참여 여가, 건강 유지 목적입니다. 즉 60%에 달하는 70대 노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0명 중 6명은 단순히 살기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하는 이유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노후에 일하는 건 좋은데 일하는 조건이라도 좋냐? 이것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대답부터 하자면 no, 아니다라는 거죠. 은퇴 후 다시 일하는 분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32시간. 그러니까 32시간이면 정말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주당 32시간이면 좀 줄죠. 아르바이트 수준이긴 해요. 평균 월급은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직종별로 보면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마트, 보조직, 택배 분류하는 거, 아니면 주차 관리 등 이런 직업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나마 일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일들이 대부분 단기 계약이거나 비정규직 그리고 신체 노동 중심이라는 점이죠. 즉 몸이 아프면 곧바로 소득이 단절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70대 절반 이상이 다시 취업했다가 1년 안에 퇴직을 합니다. 일을 원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바로 생활이 무너져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노후가 이렇게 흘러왔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구조가 된 걸까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우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 세대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저축 중심의 노후 준비가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과거엔 은행 예금, 퇴직금이 전부였지만 물가 상승, 저금리로 그 가치는 급격히 줄어든 게 문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로 짜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자산이 집에 묶여 있으니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구조죠. 하우스푸어가 되기 전 무언가 매달 나오는 자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부양 중심 문화가 붕괴된 것도 70대 노후가 힘든 요소의 한 가지 요소로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노후보험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 세대도 살기가 바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녀의 수가 곧 경제력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발달하고 변화하여 오히려 자녀가 많은 게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요소로 꼽히게 됩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도 영향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는 자녀와 부모는 힘든 시대의 분위기로 무조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 세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의료비와 돌봄비가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유지비가 늘어나지만 이건 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지출이 노후를 파괴하는 구조로 짜여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국가에서는 이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면 또 파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 파산이. 그래서 이는 절대로 연금에 계산이 될 수 없는 구조로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어 온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후 구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좀 냉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금은 안전하다라는 말, 그 안전함이 나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보관해주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제자리니까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돈을 모으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과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평생 전략과 저축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안전하게 모아야지, 위험한 투자는 안 해야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이라는 말이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사람이 95세까지 산다면 30년이라는 인생 2막이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예금 이자만으로는 그 30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의 1억 원은 20년 뒤면 5천만 원의 가치로 줄어듭니다. 지금의 안전이 미래 불안이 되는 구조인 거죠.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10,000원을 예금하면 20년 뒤 13,000원이 되지만 그걸 투자로 복리로 굴리면 30,000원에서 50,000원의 가치로 불어납니다. 시간이 복리를 만들고 복리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싸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점일 뿐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축은 좋은 건데 이게 절대로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금은 생활비의 잠시 대기실이고요. 투자는 인생의 장기 전략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과 수익의 균형을 잡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비로소 일하지 않아도 버티는 노후가 가능해지죠. 지금 예금에 안심하는 사람은 10년 뒤 불안해하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10년 뒤 웃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편안한 노후가 되고 자신의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산을 모으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